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46페이지 펴보십시오. 의무와 책임 42페이지부터 의무와 책임인데,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즉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많이 출제된다고요.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개업공개사의 권리라는 것은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어요. 중개보수 받는 게 시험에 2문제 나와요. 그것도 중개보수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이건 손님들, 국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 국민들한테 이런 거 피해주면 안 된다, 이런 거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윤리가 있는데요. 기본 윤리,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요거는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품위유지 안 했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본 윤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업에 나가시면 신의와 성실, 공정하게 중개하려고 노력해야 돼. 특히 중개라는 말 뜻이 뭡니까? 중개는 가운데 중자, 낄 깨자,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소개하는 게 중개인데요.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 편을 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한 사람 편을 너무 들게 되면 그 중에서 피해본 사람이 가만 안 있거든요. 민원 넣고 막 그렇게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요. 그러면은 개업공개사가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윤리라고 하고요. 성관주의, 공인중개사법은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요.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성관주의라는 게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거든요. 민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민법에는 수의민은 위민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조문에.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성관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이 없고요. 다만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로서. 성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만약 손해배상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1억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 판례는 개업공개사의 책임 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 의뢰인도, 즉 손님도 개업공개사 말만 믿고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50% 절반 책임은 손님에게 있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성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6페이지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비밀준수. 비밀은 개업공개사 등이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개업공개사 등 31번에 맨 밑에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보면 개공 등, 개공, 소공,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거 구분해놨죠? 31번 프린트 맨 밑에 까만 별표에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이고 소공은 소속공개사 줄임말이죠. 자, 그래서 비밀은 극단적으로 보면 비밀, 사장은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직원은 안 지켜도 된다 하면 X죠.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됩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다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해도 됩니다. 즉 민형사소송법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비밀이라 하더라도 만약 말 안 하면 위증죄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라고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준수해야 됩니다. 이 비밀 누설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단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한다고요?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비밀누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칭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칭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걸 칭고죄라고 하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우리 교재 42페이지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고요. 42페이지에 있는데, 요약집에는, 요약집이 아니라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11번. 그래서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11번.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제가 3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가지입니다. 10가지. 계공 등의 금쟁입니다. 계공 등의 금쟁이다. 계공 등.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 직원들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금쟁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쟁인데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매매 중개업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개업공개사는 뭡니까? 남 소개하는 게 주업이잖아요. 소개. 매매업이라는 건 매매 소개업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소개는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사만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왜?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시세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 그럼 계속 집장사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업은 안 되고 소개하는 걸 업으로 해야 됩니다. 매매업은 안 되는데 임대업 X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임대업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대업 X 이 말은 금지행위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지행위가 X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 임대업은 여기서 X라는 뜻이 임대사업 건물주면 임대업을 못한다고 하면 건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임대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건물주들은 개업 못하냐? 할 수 있다고요. 임대업 하면서. 매매업은 안 됩니다. 매매업. 임대업은 가능하다. 임대업 교환업 X 이 말은 임대업 교환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안 됩니다. 알면서 하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 알면서 하는 걸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알면서 하는 걸 악이라고 하죠. 악이. 알면서 하는 것을 악이, 모르고 하는 걸 선이라고 하죠. 옛날 어른들이 알면 다친다 이런 말 하는 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법을 공부해 보니까 알면 다친다. 알면 악이니까 다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모르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모르고 협력했다. 모르고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모르고 했으면 금쟁이 아니라고요.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금 한 냥을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다 안 됩니다. 선물 명목도 안 된다고. 어떠한 명목도 안 된다.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았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중개보수가 원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 없고 1000만 원 다 줬다 하더라도 9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참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짓된 은행인지 청약 유인인지 알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저도 현업을 해보니까
저도 순수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리니까 계약도 안 되고요. 계약 때도 제가 친구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8억 팔아주면 5천만 원 준다고 해서 쉽게 그냥 내놓은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8억 5천에 계약 내가 팔았다 계약하러 와라 이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억 받으려고 생각했죠. 왜 8억에 준겠으니 하면 5천만 원 준다 했으니까 8억 5천에 팔아줬으니까. 근데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내 계약 안 하려고 하다가 친구 너 얼굴 보고 내 계약한다. 너무 싸게 내놨나 보다. 쉽게 거래된 거 보니까 10억 내놔도 거래될 건데 너 때문에 한 번 말한 거라서 그냥 내가 그냥 손해보고 판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사전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좀 해야 돼. 예를 들면 야 저희도 지금 비행기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비행기 값만 들어가고 지금 야 진짜 피곤하다. 이게 자꾸 깎아달라고 하는데 너 진짜 8억에 하면 5천만 주는 거 맞냐? 아, 내 지금 벌써 돈 쓴 것만 해도 엄청 많이 썼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돈을 많이 받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나오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분당에서 정자역에서 공중에서 직선거리로 900m 이렇게 분양 광고를 냈어요. 분양 광고. 지금 아마 인터넷에 왕루포라고 왕길역 로얄 프로지오 파크 이병헌이가 광고하는 거 있어요. 그거 보면. 그게 보면 초역세권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광고나 뭐 초역세권인지 뭔지 앞으로 전체를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상인 것도 다 적어놨다고요. 그 확정이라는 말은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청약 유인이라고 봐야 돼요. 사기 분양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이거 한번 분양 광고 한번 찾아보세요. 왕노프, 왕길, 로얄 프로지오 파크뷰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광고 보면 지금 전철 없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개통될지 안 될지도 확정 안 된 걸 곧 될 것처럼 해놨어요. 근데 확정됐다는 말은 안 해놨거든요. 예정 이렇게 해놨어요. 예정이 뭐 예정은 예정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거짓말인지 그 있는 그대로 진실만 말하면 또 계약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청약 유인인지 살 사람 없어도 지금 살 사람 줄 서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빨리 가계약금 안 걸면 지금 뺏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계약금 먼저 걸게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거짓된 은행일 수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시험에 나오면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되는데요. 현업에 가서는 저도 이것만 배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경향이 있어요. 법대로 하다 보니까 계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을 속이는 것도 아닌데 대두리 친다고 그래요. 현업에서는. 예를 들면 1억에 팔아달라고 하는데 1억 1,350만 원입니다. 이러면 왠지 뒤에 끝다리는 자르고 그것만 좀 깎고 싶잖아요. 뒤에 뭐 예를 들면 50만 원 좀 깎아달라 해라. 아니면 1,000만 원 좀 깎아주면 1억에 하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일부러 더 높게 불러가지고 깎아주는 것처럼 하고 이런 것도 많다고요. 그런 거 가격 속이는 것도 안 된다. 시험에 나오면. 거짓말이다.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나머지 6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직상투 관이 뭐냐면 분양 관련 증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통장, 주택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인데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거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싼 물건 좋은 게 나오면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시험에 싸게 산 게 아니고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가 시세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외려 손해봤다. 금쟁이입니까? 아닙니까? 개업공개사가 직접 거래 하긴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1억에 샀다가 오히려 9천만 원 내 손님한테 팔아가지고 남게 먹은 게 없다면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죠. 그래도 위반이라고. 직접 거래는 손해를 받든 안 받든 하면 안 된다고요. 싸다 비싸다 이게 법조문에 이거는 싸다 비싸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싸다 비싸다는. 그럼 왜 싸게 예를 들어서 팔아가지고 남는 게 먹은 게 없다 하면은 거짓말로 다운 계약서 적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직접 거래는 싸게 샀다 비싸게 판 것뿐만 아니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싸게 팔아서 외려 손해본 것도 손님하고는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쌍방대리라고 하면은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을 양쪽을 다 대리해가지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것도. 일방 대리는 됩니다. 일방 대리. 원래 대리라는 게 민법에서 대리권,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한 게 임의 대리잖아요. 대리권 제도는.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고요. 그래서 일방을 대리하는 거는 됩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외국에 있어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대리권 줘가지고 팔아라고 하면 팔아도 되죠. 현실적으로는 보면 원룸 같은 거는 거의 개업공개사한테 대리권을 줘요. 대부분. 인감하고 위임장 이런 거 개업공개사한테 맡겨가지고 월세 계약은 그냥 개업공개사하고 임차인하고 계약하는 경우 많아요. 일방 대리는 가능한데 쌍방 대리 안 된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등기 전매를 했는데 실제 남겨먹은 건 없어요. 남겨먹은 건 없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하면 취득세를 탈세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내지만 어쨌든 살 때 취득세 내야 되는데 미등기 전매니까 그냥 중간에 생략하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 넘긴 거잖아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인데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그 친목회 회칙에 보면 비회원하고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런 회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악수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교수님 여기 개업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길래 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더만 친목회장한테 적발됐어요. 그 친목회장이 저보고 벌금 100만 원 내라 이러더라고요. 회칙 위반으로. 그 제가 야 너 미쳤냐? 네가 판사냐? 판사가 벌금을 쓴 거지. 네가 뭔데 벌금 내라고 하냐 이랬더니만 회장한테 달라들었다고 3개월 정보망 이용 정지 시켜버리더라고. 매물을 못 보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폐업을 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왕따시키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근데 실제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줄도 몰라요. 왜냐면 비회원은 아예 로그인 자체를 못해. 그 매물 자체를 처음부터 못 보니까 왕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주로 이게 문제되는 게 회원들 중에서 비회원하고 그래 했는데 징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원래 이게 그런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요. 친목회 자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왕따시키는 것 자체가 독점규제법 위반도 해당되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해당됩니다. 이 징역뿐만 아니라 또한 등록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용인의 모 지역에서 분여회에서 중개사무소에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를 줬더라고요. 인증서를 줘가지고 그 아파트 분여회 회원들은 그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있는 중개업소만 이용해라 이렇게 담합을 하는 거예요. 뭐가 착한 거예요? 매물 올려달라는 대로 가격 올려주는 거예요. 10억을 올려달라면 10억 올려주고 그러니까 착하잖아요. 시킨 대로 하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10억에 팔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세 8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분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는 8억이냐? 우리도 10억 올려라. 이렇게 하면 말 잘 들으면 그게 착한 공인중개사라고 인증서를 준 경우입니다. 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개입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자, 44페이지 교재 44, 4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44페이지 맨 밑에서 7번 제출해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인은 신고하는 사람, 피신고인은 신고당하는 사람이죠.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일시, 장소, 내용도 신고해야 됩니다.
4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 인적사항. 증인 인적사항은 없습니다. 증인하고 참고인하고는 다르죠. 증인은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그래서 증인은 잘 안 써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2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5페이지 메뉴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미연 신고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디귿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악성민원인 경우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입니다. 자,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게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원래 신고센터 설치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국토부 장관이 안 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업무를 신고센터를 위탁을 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우리 교재 4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치면 한국부동산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나면 이제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신고를 접수받고 나면은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에 있죠. 45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6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지금 44, 45페이지에 있는 걸 여기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님들이 한 두세 건 정도 과태료를 받는데 이게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된 경우 적극적으로 등록관청이나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가만히 있는데 조사하는 건 없어요. 탈탈 틀어서 조사하는 거는 없고요. 민원인이 민원 넣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니까 민원 넣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법을 떠나서 공정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개를 하면 사고가 거의 안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업을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52페이지에 요 그림이 있는데 49페이지에는 말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말로 설명을. 자,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는데 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다릅니다.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은 뭐가 중개 완성이에요? 거래계약 성립이 중개 완성이죠. 도배가 깨끗합니다. 이런 거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은 미리 작성하는 게 아니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설명은 미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매도인한테는 도배가 깨끗하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다고. 매도인은 자기 집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죠. 오히려 개업공개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다 교부를 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는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은행 융자 1억이랍니다.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융자 1억 되어 있답니다. 그거는 확인 설명이 아니고 전달하는 거예요.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게 확인 설명이 아니에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 표는 52페이지에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4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고요. 49페이지부터. 그래서 은행 융자 1억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등기사항증명서 얼구 보세요. 채권 최고금액 1억 3천 되어 있죠. 채권 최고금액만 설명하면 되지 현재 피담보채무액 예를 들면 1억 대출받아가지고 다 갖고 지금 100만 원 남았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대출해버리면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또 그게 다 선순위로 잡히거든요. 건저당인 경우는 채권 최고금액이 중요한 거지 현재 남은 채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현재 100만 원 남았으면 감액 등기를 해야 돼요. 현업에서는 그걸 감액 등기라 하고 지금 등기법에서는 변경 등기라고 하는데 변경 등기를 해야지 그냥 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감액 등기를 안 한 이상.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근데 설명서 교부할 때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면 되지 근거 자료,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4개가 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서식,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이 서식은 우리 뒤에 실무에 있는데요. 서식이 어디 있냐면은 162페이지에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이 있습니다. 162페이지. 우리 교재 162페이지에 보면은 확인설명서 서식 1이 있죠. 1이 주거용입니다. 2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요 서식을 교부하시면 됩니다. 확인설명, 개공 또는 소공, 개업공개사가 설명해야 되는데 소공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공은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소공은 자격증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난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개공은 개업공개사 줄임말, 소공은 소속공개사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요약, 지금 우리 교재는 49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요거는 5번에 있고요. 요거는 5번에 있고, 요거는 6번에 있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2가지. 오늘 전속중개계약 아까 정보 공개하는 거 했는데요. 이 중에서 시험에 어렵게 어떻게 나왔냐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출제됐어요. 공통적인 거 아닌 게. 암기 프린터는 5번, 6번에 있다고요. 공통적인 거 아닌 거, 노란 것이 이게 공통적인 거 아닌 겁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요.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요. 요 5가지가 공통적인 정보 아닙니다. 시험에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몇 개인가? 개수형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인데,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하면 X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료 요구에 응해야 됩니까? 불응해도 됩니까? 임대인한테 도배가 깨끗합니까? 개업공개사가 물으면 임대인은 알려줘야 된다, 안 알려줘도 된다. 시험에 나오면, 현실을 떠나서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해도 처벌 규정 없어요. 도배 깨끗하냐 물어보면 나 알려주기 싫은데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불응해도 된다고요. 손님이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 시험은 치사하게 나와요.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적어주면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계약 안 되겠죠. 어쨌든 시험에는 여기 설명하고 대신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없다 생긴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명문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개인식별번호가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요거는 법령에 규정 없이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해도 되는 법적 근거를 여기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있는데 지금 처음에부터 이게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거래계약서는 안 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안 했는데 거래계약서까지 비교한 게 우리 교재에는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 52페이지에 있습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에 있는 걸 여기 적어 놨는데요. 요거는 처음부터 너무 비교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47페이지 계약서 작성부터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이제 계약서까지 하고 나야만 비교가 된다고요. 전속중개계약은 했잖아요. 처음에 첫 시간에 했고요. 자, 47페이지 계약서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은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해야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되는데 다만 소속공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언제 하냐면 중개완성. 중개완성이 뭡니까? 중개완성. 중개 소개하는 게 중개인데 그게 완성되려면 계약 성립이죠. 계약이 성립되어야 중개가 완성됩니다. 계약 성립됐을 때 계약서 작성한다고요. 그리고 그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질문했거든요. 컴퓨터로 출력하면 뭐가 사본인지 뭐가 원본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먹지대고 계약서 쓰고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예 컴퓨터로 출력해가지고 3장 출력해가지고 거기다 2장 다 찍거든요. 거의 다 원본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 원본 가지고 있는데 사본을 보존해야 되면 그럼 복사해가지고 보존해야 되고 원본은 보존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가능하다. PDF 파일로 저장해놨다가
젊은 분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PDF 파일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불러오기를 하면 그 계약서를 찾아올 수 있다고요. 날짜별로, 사람별로 다 이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게 아마 시스템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종이계약서 보관해 놨다가 이 보존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근데 뭐 보관 때문에 X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존이라는 말보다.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 공인전자문서센터에는 또 보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 법을 만든 공무원도 일관되지가 않아요. 보존, 보관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사무소에 나누면 나중에 공무원이 와가지고 요즘은 공무원이 어떻게 단속하냐면 몇 년, 몇 월, 몇 시, 누구시 계약서 봅시다 이렇게 한다고 딱 찍어가지고 그럼 그거 못 찾아가지고 헤맬 수도 있겠죠. 보관 사무소에 보존해 놓으면. 그래서 PDF 파일로 보존해도 된다고.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법정서식이란 법에 정해진 서식을 법정서식이라고 합니다. 법정서식.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국토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었죠? 확인설명서도 법정서식 아까 보셨잖아요. 확인설명서도 법정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계약서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 그리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회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인회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1년 이하 2천억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중계약서는 진역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이중계약서 적으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니까 형법에 일반법에 규정이 있는데 특별법에 따로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진역벌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어도. 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요거는 암기 프린트 9번, 10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트 9번, 10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9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 지급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는 언제예요? 보통 잔금 치른 날이죠. 잔금 치른 날. 잔금 치를 때 민법에 의하면 동시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참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돈 다 돌려받고 짐 빼고 이사 나가는 게 동시이행을 해야 되죠. 그럼 보통 11시에 이사 시각을 11시 이렇게 많이 정해요. 11시면 뭡니까? 11시에 돈 주고 짐 빼는 건데 짐을 11시에 빼려면은 이사짐 차는 새벽부터 와야 되겠죠. 새벽부터 와가지고 차에 다 실어놓고 이제 돈 받고 빼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딱 동시행이 실제 현실적으로는 동시되기가 쉽지는 않죠. 저도 옛날에 전세 살다가 제가 주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너무 또 어떤 분은 남자들이 그분은 완전히 남자가 경제적 주도권을 잡고 있더라고. 여자분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남자분이 막 너무 괴롭히더라고 계속.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일요일 날 이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한 30년 전의 일인데, 한 30년 전인데, 요즘은 일요일 날 이사 잘 안 하죠? 일요일, 토요일? 예?
요즘은 평일날이 비싸요. 이사, 좀, 손 없는 날 이런 게 더 비싸잖아요. 한 1, 20만 원 비싸죠? 보통 중개업소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 이런 걸 다 체크되는 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이 더 비싼데, 제가 이사할 때는 일요일, 토요일이 더 비쌌어요.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 이사하는데. 제가 일요일날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짐 다 싸놨는데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못 찾아냈다. 월요일날 찾아줄 테니까 일단 이사 먼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뭔데 이러더라고요. 사이가 뭐 서로 안 좋았으니까 뭔지 변호사한테 가 물어보고 오세요. 이랬더니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럼 나 짐 다 지금 빼가지고 다시 다 짐 다 빼겠다. 차 보냈다. 이삿짐 차 짐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돈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삿짐 다시 부르니까 짐 실었던 거 빼고 다시 오라고 하니까 30만 원 더 달라더라고요. 그때 한 20, 30년 전인데도. 그래서 30만 원 그 이사비까지 다시 더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 같은 인간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 이후로. 서로 괴롭히면 서로 피곤해요. 이게 주인이든 세입자든. 저도 웬만하면 뭐 서로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데 막 계속 일일이 다 간섭하고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그런 사람 서로 사이 안 좋았는데 돈 안 받고 나갔다가 나중에 안 주면 그 민사소송 해가지고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동시행을 해야 된다고. 동시행. 민법에서 동시행이라고 들어봤죠? 선이행, 먼저 이행하는 게 아니라 동시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집 빼는 거 하고 돈 받는 거 하고. 그 물건 인도일시, 물건 다 빼주는데 집 빼는 그때 돈 받고 보통 잔금 지급날 하잖아요. 잔금 지급일 날. 그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만 적지만은 나중에 문자 메시지로 잔금 지르기 전에 미리 그 이사 시각을 정해야 돼요. 이사 시각 11시다. 그래야 이삿짐 차를 부를 거 아니에요. 11시라고 하면 한 새벽 6시나 이렇게 차가 온다고요. 짐 보고 이삿짐에서 미리 견적내고 이렇게 하죠. 저는 한번 젊은 사람이 이사 시각이 11시라고 하니까 11시 돼서 차를 불러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11시까지 짐 빼니까 오후에 짐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지금 이사 들어올 사람이 미리 와 있잖아요. 지금 11시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대기료 내라더라고. 너 때문에 오후에 지금 이사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갔으니까 대기료 5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돈을 누가 내야 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내야 되는지. 개업공개사가 뭐 안 내도 되지만 손님이 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50만 원 대기료 냈으니까 그거는 보수 못 주겠다고 빼고 주버리면 소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 50만 원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인도일시 시각을 잘 미리 말해야 된다고. 처음 이사 안 해보신 젊은 분들한테는 특히 11시 이사 시각이니까 미리 차 불러가지고 그때 짐 다 빼야 됩니다. 이걸 말해줘야 된다고요. 권리 이전 내용. 예를 들면 은행 융자가 있으면 은행 융자 떠안고 거래할 건지 다 갖고 새로 대출을 받을 건지.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대출을 인수조건부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다 갖고 새로 대출 받는 게 좋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매수적 개업공개사 입장이라면 다 갖고 새로 대출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출 소개하면 커미션을 0.3% 정도 줘요. 1억 소개하면 은행에서 개업공개사한테 한 30만 원 정도 준다고요. 저는 3억 소개해가지고 90만 원 받아봤어요. 개업공개사 통장으로 대출 실행되면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입금돼요. 그 본사에서, 은행 본사에서. 그럼 불법이 아니란 이야기죠.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불법이면 나중에 그 증거인데 못 주잖아요.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는 것도 중개고,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 대출 알선하는 게. 대출 알선 수수료 이렇게 안 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해주니까. 그래서 중개보수니까 0.3% 받아도 됩니다. 조건, 기한이 이거는 있는 경우만 기재하면 되고 무조건 조건, 기한을 붙일 필요는 없죠. 첫눈이 내리면 그날 돈 1,000만 원 줄게 하는 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민법에서 기한이죠. 도래가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오는 거는 기한이잖아요. 조건이 아니고. 성부가 불확실한 게 조건이고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조건이고, 확실하게 첫눈이 오는 게 확실하다면 그건 조건은 아니라고요. 시험 합격하면
돈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배우자가 약속한 거는 정지조건부죠.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해가 뜨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뭐 하겠다. 이거는 기한이잖아. 확실하게 해가 뜨니까. 첫눈이 오는 것도 확실하다면, 언젠가는 오는 건 확실하다면 그건 조건은 아니고 기한이라고요.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왜 기재하라고 했냐면 중개보수 영수증을 지금은 교부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를 해야 되고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종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